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어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러 논란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입건해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을 지키지 않은 절차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공제 7호와 공제 8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입건했습니다. 사건은 최석규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산부에 배당됐습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고발된 조남관 대검차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2가지입니다. 먼저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처분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공동대표는 지난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수사 주체로서 압수수색, 강제수사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만큼 결과는 나온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를 잘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은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이라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고받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측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공수처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야권 탄압이라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드디어 현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에 큰 그림이 드러났다. 이제 정권에 밑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 그 명운이 좌우될지 의심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쪽으로부터 맞을수록 커져온 윤 전 총장의 몸집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무혐의 처분이라도 나면 대선을 앞두고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김한매 사세행 공동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착수는 크게 4단계를 걸쳐 결정됩니다. 먼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은 수사처 수리 제 몇 호라고 수리번호를 붙여 해당 기록을 분석조사 담당 검사에게 인계합니다. 기록을 넘겨받은 분석 담당 검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 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 검토합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나면 분석조사 담당 검사는 분석 의견서를 작성해서 공수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분석 담당 검사는 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접 수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을 입건하고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등엔 불입건 결정을 합니다. 결국 공수처장이 최종적으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입건 결정이 나오면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제16조 공직범죄 사건의 등록 조항에 따라 공제 몇 호라는 사건 번호가 붙게 됩니다. 윤 전 총장 사건도 이런 과정을 거쳐 공제 7호와 공제 8호 사건 번호가 각각 부여된 겁니다. 문제는 윤 전 총장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김한매 사세행 공동대표가 공수처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제 이제 통보를 받은 거고 아직 뭐 차후에도 예정이나 뭐 이런 거는 이게 뭐 공수처에서 언제 출석해라 네. 그런 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아직은 안 받으셨고요. 요거는 받은 적이 없어요. 앞서 본 것처럼 공수처 사건 사무규칙 제13조는 분석조사 담당 검사는 수사처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 고발인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발인 조사는 패스하고 윤 전 총장 사건 입건과 정식 수사 차수를 결정한 겁니다. 조문이 고소인, 고발인 등 기초조사라고 등이 들어가 있어 다른 방식으로 기초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를 결정하면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점은 안 그래도 정치적 논란과 공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사건을 입건한 데는 고발인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파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오기 전에 결론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 수순으로 문제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 여력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현재 13명뿐인데 이 중 6명은 연수를 받고 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학의 전 차관, 이규원 검사 사건 등 이미 붙잡고 있는 사건들도 적지 않은데 화력 집중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공수처는 당장 윤 전 총장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관계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면 그만큼 수사 필요성이나 증거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성접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아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김학의 사건 경과를 다시 좀 볼까요? 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습니다.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에서 고위직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가운데 네. 김 전 차관이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네. 당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8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그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듬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도 접수됐지만 네.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네. 그 제19 감싸기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인 2018년 4월 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다시 들여볼 것을 권고했고 네. 검찰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네. 결국 재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5월 네. 16일 네. 그 구속 수감됐습니다. 네. 수사단은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김 네. 전 차관의 다른 뇌물수수 의혹까지 수사해서 네. 김 전 차관을 성상납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 판결이 어떻게 났었죠? 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네. 윤 씨에게서 받은 뇌물 그 3천여만 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네. 나머지 스폰서 그 최 씨 등으로 받은 네. 금품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네.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네. 또 징역 2년 이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다만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 등에 대해선 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1심은 무죄, 2심은 실형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네, 대법원은 우선 1심, 네. 2심과 마찬가지로 네.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그 직무 관련성을 단정지을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또 만료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1,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네. 또 대법원은 2심에서 김 전 차관이 그 스폰서 최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네.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건가요?
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네. 결정적 증거였던 네. 그 최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최 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네, 대법원은 법정 진술 전 그 네.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네. 회유나 압박 또는 답변 유도 이런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어떤가요? 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뇌물죄에서 증언의 신빙성과 또 네.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1심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했던 네. 게 이 증언 자체가 증거가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 증언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 증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본 거죠.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네. 대법원이 증거관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네. 증거라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네, 결국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네. 스폰서 최 씨에 대해 검찰이 회유 또는 압박을 했느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검찰은 증인과 사전 면담한 과정에서 회유나 네. 답변 유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회유 압박에 대한 의혹을 씻어낸다면 네.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없이 좀 철저히 수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와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뭐 회유 압박 등 뭐 2차 가해가 있었다는 건데 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12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는데요. 네. 정식 명칭은 공군 20 전투 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법안은 제안위에서 대한민국 공군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사망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네. 적절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고 네. 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무마를 위한 사건 은폐 등 군대 내에서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 검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전시의 항명, 이탈 등의 군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네. 성폭력이라는 비군사적인 사안이다. 네. 군 검찰단 등이 이러한 비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네.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은 이에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은 네. 군대 내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네. 군 검찰단과 군사재판소가 수사와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네.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군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서 네.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수사해 네.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수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법안은 가장 먼저 제안이 제1조에서 네. 해당 사건과 사건 은폐, 회유, 협박, 사건 무마 등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네. 이게 그럼 특검 임명이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법안에 따르면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에 네. 2명을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하고요. 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2명 중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파견검사 30명, 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요. 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네. 또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에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요.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네.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네.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도 안 됩니다. 네.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수사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네.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네. 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한 회에 한해서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되지가 않습니다. 네. 특검 법안 발의와 함께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도 발동했습니다. 네, 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 군사적 사안이 아닌 이런 성폭력 같은 일반 형사범죄도 군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이참에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에서 나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자신에게 술을 따르라며 뒤통수를 친 고위법관이 나중에 대법관까지 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대한변협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